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콜롬비아의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서 다음 달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카드로는 상호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상대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5일 WHO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미국을 따라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현지 반응은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0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고서 1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특히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성사되는 중국 외교장관의 방일에 따라 양국 경제분야 장관도 참석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며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렸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AP통신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줄리언 페이스 AP 편집 상무는 자사 표기 방침 때문에 11일부터 백악관 행사 출입이 거부됐다며 이는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AP통신에 불이익을 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봉인 딜라리산을 맥키니산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AP통신은 자사 보도 지침에 따라 원래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앱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했고 애플도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 4,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7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14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작년 글로벌 방위비 총액이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방위율 비율도 1.94%로 전년 1.8%보다 상승했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방위비 지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F-35 전투기 같은 스텔스 항공기를 약 2,000km 떨어진 곳에서 식별할 수 있는 성층권 무인기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및 우주 연구 핵심 기관인 창춘광학 정밀기계 및 물리학연구소가 시뮬레이션 전투 시나리오에서 F-35의 적외선 신호를 분석했습니다. 성층권은 지표에서 10에서 50km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대기 상태가 안정되어 있어 여객기 항로로 사용되는 곳인데요. 성층권 비행선의 약점은 시속 약 120km 속도로 느리고 집단적으로 몰려 있어서 특수 요격기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방위 전문가들은 군대가 비행선의 적외선 추적을 우주 기반 센서 및 레이더와 결합할 경우 스텔스 항공기에 큰 도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키워드 내용 중에서 이 영국의 싱크탱크죠. 국제 네. 전략문제연구소. 죄송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죄송합니다. 싱크탱크라고 바로 잡아드리고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와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급물살일까 동상이몽일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된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잇따라 가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장 비롯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런 사람들을 해서 협상을 이끌라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사람 간에 90분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푸틴 대통령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평화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두 정상의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구성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 장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만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협상 의제 같은 경우는 좀 정해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대통령 얘기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는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브뤼셀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방위연락 그룹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의 국경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견해를 밝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곧 우크라이나 찾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를 제공받는 그런 구상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두고 당사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앞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6월 달에 전쟁을 즉각 끝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영유권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하는 방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안보 보장책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영토를 만약에 일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포기할지 이걸 두고도 양측 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확장 야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 미국이 내놓은 여러 가지 합의안에 대해서 과연 오케이를 할 수 있을지 또는 러시아 일방적인 유리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은 유럽 국가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속도를 내는 건지 아니면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하는 건지 이거는 협상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장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그냥 만남으로 끝날 것인지 네. 또 진전이 있을 것인지 맞아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부동산 개발업자의 40년 협상의 기술. 네. 러시아에서 3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던 미국인 마크 포겔이 11일 날 1대1 교환 방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이자 모스크바 소재 미국 학교 교사였던 포겔이 2021년에 여행 가방에 의료용 처방받은 마리아나를 소지했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14년형 선고받고 러시아에 있었는데요. 네. 작년 8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대규모 수감자 교환할 때 명단에서 제외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포겔 석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이번 석방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바로 트럼프의 40년지 기자 미국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인데요. 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외교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쌓은 협상의 기술을 외교 무대에서 한껏 발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굉장히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위트코프는 직접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서 포겔을 태워왔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포겔을 기다렸고요. 성조기를 목에 휘감은 포겔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눈물을 글썽이는 포겔의 손을 잡았고 위트코프는 거기서 주인공을 위해서 뒷자리를 살짝 피하면서 조연처럼 자신의 전용기를 가지고 데려왔지만 주인공 아닌 것처럼 살짝 그렇군요. 뒤로 빠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측에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굉장히 공정했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언론들은 약간 문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석방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기간 협상에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위트코프는요. 부동산 개발과 투자 이걸 가지고 자산을 5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유대계 사업자라고 합니다. 트럼프와는 40년 지기 골프 친구이고 네. 작년 9월 달에 이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2차 암살 시도를 겪었던 그 당시에도 함께 골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실 겁니다. 위트코프가 1980년대 뉴욕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에서 일을 하다가 부동산 재벌 트럼프를 고객으로 만나면서 두 사람 인연이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위트코프가 전통적인 외교 관례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막역한 친구인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도 트럼프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압박과 유연함을 동시에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식 협상에서도 행동 반경을 넓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부동산 개발하듯이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에도 위트코프가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펄러스는 위트코프가 부동산 거래처럼 국제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일단 대화 먼저.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줄을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일단 유럽연합 측에서도 전방위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와 일단 협상을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연합의 무역경제담당 집행위원이 12일 날 미국의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직접 만나서 일단 첫 번째 통화까지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행위원장은 일단 미국 측 대표와 조만간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네. 미국과 일단은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는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제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가집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네. 일단 미국과 먼저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유럽연합 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유럽연합도
맞대응하면서 양측 간에 무역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2기 행정부에서는 일단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협상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협상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유럽연합도 협상 불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유럽연합 27개 무역 장관들이 긴급 영상회를 갖고 관세 현실에 대해서 대응 방안 논의했습니다. 이 폴란드 측에서 얘기에 따르면은 일단 회원국들이 단계를 먼저 하고 유럽의 철강 알루미늄 부분을 보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관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에 비례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응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얘긴즉슨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유럽도 거기에 맞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건데 뭐 뉴스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상대국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계획도 곧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네. 관세 얘기를 이렇게 네. 많이 하게 될 줄은 그러니까요. 네, 몰랐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키워드 급한 사람이 먼저 가야죠. 네, 예.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 일개 행정부 때 남다른 친분을 보이면서 브로맨스를 연출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2기 정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과연 브로맨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파리에서 있었던 인공지능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나서 현지 시각으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 DC 방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13일 날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만났고요.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까지 만났고 네 번째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인도에 대해서 무역에 있어서는 큰 악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디 총리를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좀 과거, 그러니까 일기 정부와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요구에 대해서 모디 총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이번 만남은 거래 측면이 강조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이런 얘기가 오가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 인도 측에서는요. 관세를 먼저 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미국산 무기, 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걸 밝혔고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송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무역, 불법 체류자 문제 외에도 또 원자력 개발 협력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모디 총리가 파리에서 제디 벤슨 부통령과 먼저 만났고요.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악관 측은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인도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하는데 미국이 뭔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디 정부는 원전 건설을 위한 원자력 공급에 미국의 G 뭐 이런 회사를 포함해서 웨이팅하우스 이런 미국 회사를 포함해서 프랑스 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회사들에게 좀 유리하게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는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협력에 대해서 협정에 대해서 양측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분야에서 인도와 미국이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모디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자문기구죠. 정보 효율부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이번에 만난다고 하니까 뭐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목숨을 건 취재. 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24명의 언론인이 살해돼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비영리 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네. 1년 전에 99명보다 무려 22% 증가한 수치고요. 언론인보호위원회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 최다 기록은 미국의 침공으로 이라크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2007년이었고요. 그때는 113명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82명, 레바논에서 3명이 숨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한 분쟁 지역에서 총 85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수단, 파키스탄, 멕시코, 시리아, 미얀마, 이라크, 하이티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언론인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가자 지구 전쟁은 분쟁 지역에서 가자를 보호하는 데 대한 국제적 규범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고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간 건데 네. 이렇게 예, 목숨까지 음, 희생되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다음 키워드 숙면하려다 화장실에서 잘 수도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잠잘 때 양말을 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잠을 푹 자는데 도움이 되고 네. 실제로 숙면 양말, 수면 양말 이런 것도 네, 네.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클리닉 브랜드 수면 클리닉에 따르면 양말을 신고 잠을 자면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잘 돌면서 체온이 최적 수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 양말을 그렇죠. 신고 자면 예. 따뜻하게 잘 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음. 그냥 양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세탁한 새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저 가끔 한 번씩 그냥 신고 잘 때가 있는데 하루 종일 신던 양말을 신는다고요? 잘 때? 네, 너무 피곤할 때 가끔 그렇군요. 죄송해요. 저희 더러움이 드러났군요. 어쨌든 근데 깨끗한 양말을.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고 있던 양말은 네. 화장실 변기보다 20배나 더 많은 세균이 가득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매트리스 회사가 하루 종일 신는 양말 8켤레에 대해서 면봉 검사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양말을 신는다면은 네. 깨끗한 양말을 그럼요. 신고 자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반 TV 리모컨 불결 청결 상태보다도 뭐 조금 낫긴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양말에 미세먼지, 곰팡이 그리고 각종 세균이 잔뜩 묻어 있다고 하고요. 양말의 25%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세균도 검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사실 뭐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지 네, 않습니까? 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거기서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연구팀은 이것 외에도 바퀴벌레 배설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된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좋고 네. 집안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침대 시트를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안 이렇게 되겠네요.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신발을 벗는 것과 동시에 양말도 같이 벗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루베가의 Just a Gigolo, I Ain't Got Nobody 들려드립니다. Aí, rapaz! Isso aí, tudo bem! Vambora com Lu Vega, com ritmo latino! Uau! Vambora! I'm just a gigolo, and everywhere I go, people know the part I'm playing. Pay for every dance, selling each romance. Oh, what they're saying. There will come a day when youth will pass away. Doobie-doo-bop.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hen the end comes, I know there was just a gigolo. Life goes on without me. Want some sweet mama, come and take a chance with me, 'cause I ain't so bad. Yeah. I'm just a gigolo, and everywhere I go, people know the part I'm playing. Pay for every dance, selling each romance. Oh, what they're saying. There will come a day, when youth will pass away. Doobie-doo-bop.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hen the end comes, I know there was just a gigolo. Life goes on without me. What you saying? Ain't got nobody cares for me. Nobody cares fo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위법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며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 지연에 꼼수를 쓰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 적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번호로 공격적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회유를 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회유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용 추천과 관련해 경찰청에 단수 추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생 현장 경험 등이 부족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 기간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예술의 전당 내 전두환 휘호석이 37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이 연결돼 있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선언했죠. 네, 남미의 트럼프라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하려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미국에 이은 세계보건기구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밀레이 대통령은 헤라르도 웨르테인 외무장관에게 팬데믹 동안 보건정책과 비상사태 관리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와의 큰 의견 차이, 그리고 전 정권이었던 페르난데스 정부가 WHO의 지침을 받아 버렸던 약 8개월가량의 역사상 가장 긴 봉쇄권 등의 이유와 그리고 WHO의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정책들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영향에 기초하며 국가의 주권을 제한을 하기에 탈퇴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WHO를 탈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 협약 탈퇴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정 협약의 탈퇴 공식 선언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밀레이 대통령은요, 기후 변화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허구라며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모든 국제기구 참여를 재검토 중에 있고요. 네. 이러한 밀레이 정부의 정책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기구들로부터 탈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를 고소할 예정이라고요? 네, 밀레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더불어 이 여수스 사무총장을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소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WHO의 수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방법으로 택한 격리 조치가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노예 제도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라고 밀레이 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WHO로 인해 아르헨티나에선 정부가 학교를 폐쇄하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실직시켰으며 상점과 중소기업들을 파산하도록 만든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은요, 로마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번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은요,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사악한 범죄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지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국가주권보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가 WHO에서 탈퇴하면 단기적 또 중장기적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르헨티나 연구소는 협력센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에는 실시간 정보에 접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의 백신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철회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보건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종료될 것이며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협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성 질환의 의약품 기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보건부의 책임자인 니콜라스 클라크는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밀레이 대통령의 탈퇴권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국제보건기구를 탈퇴하면 교육,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전염병과 팬데믹의 역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감을 제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국제기구 탈퇴권은요, 현지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이 밀레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특히 과학 분야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밀레이 정권 취임 후 정부는 긴축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요, 교육과 과학에 대한 예산 감소를 감행했습니다. 네. 이는 과학 분야의 연구지원금 삭감으로 집행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연구원들의 불안정한 급여와 근무 조건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서요. 결국 과학 분야의 엘리트들의 두뇌 유출로 이어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요,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고요. 네. 또한 과학 분야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맡기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밀레이 대통령의 과학 분야의 예산 긴축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선진국이 어디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요. 네. 연구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서요.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주는 해외로 이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호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죠.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나라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상호 관세는 미국이 만든 WTO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쌈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상호 관세 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념은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상품을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관세라고 하는 걸 매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1900년대 무렵까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의 주 용도는 국가의 세수 확보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제 법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뭐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관세를 많이 걷어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했던 건데, 근데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각국 정부가 관세를 보호 무역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관세를 높이 매겨서 수입품의 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이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를 했던 건데 당시 미국이 만든 법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평균 관세율이 무려 59%입니다. 지금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한 뭐 10%가 안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59%. 뭐 어떤 품목은 400%를 매기는 품목도 있었어요. 요것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지키겠다. 뭐 그런 거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 미국이 관세를 높게 매기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관세를 많이 올렸을 테고, 예. 그래서 뭐 네가 올리니까 나도 올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 행태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근데 이걸 두고 우리가 상호 관세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뭐 서로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서 1920년대 경기가 실제로 나빠지거든요. 네. 사실 1930년대 들어서면 미국발 대공황이 또 전 세계를 덮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뉴딜 정책으로 많이 알려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네. 상호 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때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봤더니 경기를 살리려면 무역을 살려야 하고, 무역을 살리려면 관세를 낮춰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흥한 미국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두고는 사실 경기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상호무역법에 상호관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낮추겠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어쨌든 당시에 미국 주 무역 상대국은 유럽이었겠죠. 그렇죠. 유럽이 관세를 낮춰야 미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미국의 관세가 69%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높은데 유럽에 관세를 낮춰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금에 대한 권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네. 낮춰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내에 네. 있는 관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 행정부 입장에서는 낮춰달라고 협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게 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대신해서 의회를 네. 대신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우리가 낮출 테니 니네도 낮춰라. 예. 니네가 낮추지 않으면 우리도 높이겠다. 다른 나라들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같은 방법을 동시에 줬던 거예요.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의 목적은 관세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있었다는 거였어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상호관세의 목적은 낮추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9년까지 19개 국가랑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서 네.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60% 가까웠던 미국의 평균 관세율도 30%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상호무역법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 1947년에 만든 게 가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GTT.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구 최초의 다자간 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 이때 미국의 관세율은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1995년에 출범한 사무기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관세 천재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던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라고 하는 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는 그런 또 과정인 수단이 거잖아요.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으름장을 놓는 방법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랄까 니네가 관세를 안 내리면 우리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네.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뭐 네. 알지? 그렇죠. 니네 여기다 수출 못하면 너네들 피해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좋게 같이 내리자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인데, 사이좋게 같이 내리자가 아니라 니네가 높였으니까 우리도 높이겠다. 높일 거야.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조항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보다 높거든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341%나 높고 유럽은 50%나 높다.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3% 중반 정도가 됩니다. 유럽은 한 5% 정도가 되고 네. 중국은 12% 정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341%라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죠. 나왔는지. 뭐 예를 들면 3% 대비 12%니까 341%라는 거예요. 숫자를 키워서 조금 과장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진짜로 부과하게 되면 뭐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WTO 체제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상호 관세랑 WTO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예. 그 상호 무역법으로 태동한 WTO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MFN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칙인 건데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WTO는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세를 높여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관세를 올리는 치킨 게임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못하게 만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국가가 B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관세를 올린다. 그럼 B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하겠죠. 올리겠죠. 그리고 B 국가 같은 경우도 A 국가가 했는데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C 국가에 관세를 높이면 또 C 국가도 B 국가에게 관세를 높이고 이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WTO의 그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 A 국가가 C 국가랑 무역 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낮췄다. 그러면 B 국가가 WTO 회원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C 국가에 낮춘 관세율이 자동적으로 B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이미 높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걸 방지하는 거네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입국별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최혜국 대의 원칙인 건데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과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달리 매겼어요. 콜롬비아가 주산지인 마일드 아라비카 요거는 뭐 스페인 국민들이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관세율이 0이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나는 아라비카 요거는 관세율이 7%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별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품목별로 차등을 둔 거다. 품목별 차등은 사실 WTO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브라질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죠. 다 아라비카인데.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이걸 WTO로 들고 갑니다. 요거는 차등이 아니라 차별이다. 그래서 결론은 WTO가 이게 차별이 맞다. 그래서 스페인이 브라질 아라비카에 매기는 관세는 다 자동으로 0%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가 지금까지의 트럼프 관세랑 조금 다른 게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야 뭐 사실 안보를 이유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매긴다거나 혹은 펜타닐이나 불법 이민 때문에 니네가 뭐 빌미를 제공했으니 우리가 니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명분 없이 그냥 대놓고 국가별로 차별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WTO 체제가 뭐 만약에 진짜 상호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건데 왜 차별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U 같은 경우에도 WTO 가입국이잖아요. 그렇죠. 품목보다 관세가 다 다른 거는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EU의 수입 자동차 관세가 10%입니다. 그래서 미국 차건 뭐 일본 차건, 중국 차건 상관없이 수입 자동차는 다 10%인 거예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FTA를 맺어서 관세가 제로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2.5%예요. 유럽 자동차건 일본 자동차건 상관없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10%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나라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산에는 10%, 일본산에는 2.5%.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WTO의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원칙인 건데 만약에 이걸 미국이 관철을 시킨다. 그러면 WTO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WTO의 원칙을 미국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들도 다 안 지키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WTO 체제 자체는 없어지고
이미 미국이 방어세를 당겼기 때문에 네. 또 다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 얘기를 하니까 뭐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2.5%까지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단순히 뭐 자동차 혹은 미국이랑 EU의 관계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다른 품목들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를 지탱해오던 WTO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 체제가 붕괴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 우리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도 하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가트가 만들어지고 WTO 체제가 가동이 될 때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이고 맞습니다. 그 네. 이전에는 어쨌든 뭐 그럼 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시기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전 시대가 어땠는지를 조금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있었던 당시 무역 전쟁의 영향이 어땠냐? 뭐 당연히 무역이 급격히 위축이 됐을 텐데 192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931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된 이후까지 한 3년여간 그 미국이랑 유럽의 교역액이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전 세계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간 66%가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시에 이렇게 높은 관세 정책을 속된 말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조금 뭐 그 유식하게 말하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네,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모두 다 거지가 되는 다 안 좋은 거죠. 악순환이 예. 생긴 건데 네. 사실 이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길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상호 관세로 WTO 체제가 붕괴를 하게 되면 이미 네. 방어세는 당겨졌기 때문에 100년 전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서로 다 같이 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이게 관세가 조금 다행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네.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FTA를 맺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FTA는 양자 간의 조약 이게 그렇죠.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FTA를 맺어서 사실 거의 한 99%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00% 가까이 품목의 관세가 다 철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산물 몇 개만 남겨놓고 모두 다 관세가 철폐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니네가 관세를 높게 매겼으니 우리도 니네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요거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그러네요. 거죠. 네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네. WTO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걱정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WTO 체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네. 그러면 EU와 뭐 중국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이게 대놓고 차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뭐 그때도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중국과도 그 FTA를 맺었고 유럽과도 FTA를 맺었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는 대부분 다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는 이런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각 나라들 간의 무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00년 경색되는 전에는 거죠. 그 100년 전에는 66%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무역액이 줄어들면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데 네네네. 당장에 뭐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굉장히 간접적인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호무역법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도 보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준,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환경 기준과 안전 기준이 미국보다 조금 강도가 높네. 그러면 이거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요거를 수치화해서 그럼 또 관세를 매길 수도 높이는 있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뭐 이미 일기 행정부 때 써먹었던 방식이기도 한데 뭐 수입산 철강 때문에 국내 산업이 고사할 지경이고 더더군다나 중국산이 계속 우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그 안보랑 직결이 되는 철강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철강의 25%, 그다음에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했던 게 지난 1기 행정부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협상을 잘해서 관세를 부과받지는 않고 기준 연도 대비 70% 정도의 물량만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쿼터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그 한정된 물량이긴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예외로 했던 협정문들을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예. 역시 뭐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뭐랄까 이제 다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조금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철강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 바깥에 있는 철강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못 벌고 뭐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3월 12일 발효인데 그렇죠. 그때는 일기 행정부 때는 사실 협상할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협상할 한 시간이 달밖에 없기도 안 하고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만약 협상이 될지는 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리잭스의 시즌스 인 더 선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